안녕하세요. 쫄지마 관계법규 이경철 강사입니다. 자, 알면 쓸모있는 법규 용어 알기. 자, 주택법을 가지고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법과 관련돼서 이제 건설과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죠. 그럼 그 차이점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택법하고 건축법의 차이점, 자,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요, 자, 결국은 3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택법으로, 29개의 주택을 건설하면은 건축법이 아니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개부터는 주택법, 29개까지는 건축법.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법은 건축 행위만 간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건설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그러니까 팔아먹는 것도 함부로 못 팔아먹는다는 거죠.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29개냐 30개냐의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부속 토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볼 때요, 참 너희 집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집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땅도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라고 보면은 단독주택이고 일부는 공동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전부 플러스 부속토지 단독주택, 일부 플러스 부속토지 공동주택. 자, 사람이 장기간 동안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택법상의 주택은요, 한꺼번에 30개 이상 건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만,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틀렸죠?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단독주택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했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그런데 공간은 30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입니다. 근데 기숙사가 빠졌네요. 기숙사가 준주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주택이 오피스텔, 다중생활속, 노인복지주택인데요. 얘네들은 주택 경험을 안 했죠. 그러니까 주택 경험을 한 그렇죠? 우리가 조교 한 명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병교육대 군인도 있다 그랬잖아, 조교. 그래서 조교가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5기다 노주택, 이걸 우리는 준주택이다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주택이란 5기다 노주택입니다. 노주택.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와 있네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우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한 개의 공동주택 공간을 벽으로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하고 아들 집 이렇게 둘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현관, 주방, 욕실을 별도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매매를 할 때는 구분 소유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아니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원룸, 원룸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 둘 다 804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804호를 나눈 거기 때문에 804호를 매매할 수 있는 거지 804호 A호, 804호 B호 따로 매매할 수도 없고요. 등기도 따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국민주택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건설회사나 민간건설회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주택은 아담한 집을 져주겠죠. 그래서 그 국민주택 규모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땅값이 싸잖아. 그래서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원래 국민주택, 자, 소위 말하는 주공에서 만든 주택은요, 30평이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33평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보통 평수를 하면은 제곱미터는 3.3을 곱하죠. 자,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외의주택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설회사가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하는 것, 이것을 민영주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예요.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가잖아. 그럼 당연히 국민주택이지. 그러니까 국민주택일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말 그대로 1제곱미터도 국민주택 맞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면 다 국민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거 전용 면적 나왔는데요.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 용도로 쓰는 전체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1층도 내 거, 2층도 내 거, 3층도 내 거니까 집 전체 면적이 다 주거 전용 면적인데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빼고 내부선 기준이죠. 문 열고 들어가서 벽 잡고 한 바퀴 뺑 돌면은 바로 이게 주거 전용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기준은 자,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부선을 기준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부선. 그래서 내부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벽 잡고 한 바퀴 뺑 돌아야 돼. 그러니까 문 열고 벽 잡고 한 바퀴 뺑 돈 것을 우리는 주거 전용 면적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준 주택인데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서민형 공동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형 주택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없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하나인 겁니다. 한 개 건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아파트형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단지형이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세대끼리만 모여 있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5층까지 5개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단지형 연립주택을 보시면은요, 연립주택에 모여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은 당연히 660제곱미터 초과고,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겠죠? 둘 다 똑같이 5개층까지. 그렇죠? 여기도 역시 여러 개의 건물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단지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랬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0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공공택지가 나와 있어요.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만든 거니까 여기는 이미 뭐 했어요?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용이나 환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사용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뭔가 말은 거창하게 보이는데 환지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민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공택지는. 자, 주택단지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인데요. 역시 부속토지가 포함되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함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 아파트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그러고요.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아파트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한 시설들, 이런 것을 복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 자, 요게 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는데 자전거 보관소는 꼭 복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부대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를 보관하는 거고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은 주차장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기관시설은 연결해야 되는 상하수도로 가스시설, 통리시설, 지역난방시설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필요한 경우죠. 그런데 간선시설은요, 자, A라는 시설이 있고 A라는 시설이 있으면 서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가 있으면 연결해야 전기가 나오지. 그래서 주택단지 안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 기관시설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간선이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꼭 해두시면 됩니다. 자, 부대는 필요, 그리고 복리는 편리, 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 시 사용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게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뭐인다? 기관시설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 연결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간선시설이 된다는 것만 주의를 꼭 해두시면 되겠죠. 자, 공구가 나왔어요. 공구. 자, 공구는 공사를 할 때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모대도 몇 세대 이상 돼야 된다?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인데 원칙적으로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을 하려면 당연히 600세대 이상은 되어야 300, 그래서 분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공구는 300이고 만약에 분할된다 그러면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 분할 나왔을 때 600세대 이상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26번에. 그래서 26번에 공구 분할 보시면 주택단지 공구별로 분할하는 승인하는 것은 600세대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에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볼까요? 리모델링은요, 노후화된 주택을 고치는 거, 즉 대수선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높이거나 넓히는 거, 약간의 중축을 포함시키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두 가지입니다. 대수선도 있고 중축도 있고. 자, 우리가 사업주체란 말이 나오는데요. 사업주체는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공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간인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능력을 국가에 등록하는 사업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나 똘마니들은 제외되겠죠. 왜? 믿을 수 없으니까 등록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 사업자만 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한다라고 되는데요. 자, 고용자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도 민간인인데요. 자,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대서 건물을 짓는 건데요. 주택조합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자기 집 짓는 거니까 자기가 능력 있으면 안 맡겨도 돼. 근데 고용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요, 남의 집 짓는 거니까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등록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합니다.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등록이라는 것은 연간 20개 이상 건물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 만든 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20개 이상만 만든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나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이 원하는 구성원이 만든 조합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집주인의 모임이죠. 지역이나 직장은 집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만든대요. 자, 우리가 보통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요, 착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짓겠다, 국민주택 짓겠다 그러면 그 사람 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인가 요건까지 갈 필요는 없고 신고만 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가 아닌 신고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공구 분할 했었죠? 아까 600세대 이상 공구 분할입니다. 자, 채비지 보겠습니다. 채비지는요, 땅이 있으면은 땅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땅 주인이 엉망인데 이걸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남은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땅은 채비지 형태의 환지를 하고 남은 땅에서 보류지야. 근데 그 중에서 여기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경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 땅을 우리는 채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후 소유권자에게 토지를 환지하고 남은 토지, 이게 보류지야. 그 중에 경비를 충당한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채비지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 등이 건설 사업주체에게 싸게 팔아요. 땅을 대부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을 싸게 사서 사업을 안 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해놓고 행세만 하는 채 하고 그리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거든. 그런데 국가는 알람 시계를 맞춰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사업을 안 하잖아. 그러면 다시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삽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매. 환매는 다시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9번에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공급에 관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저당권 등에 대한 설정 제한, 우리는 대부분 선분양으로 소유권 이전까지는 대지나 주택이 건설회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매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막는 제도를 갖다가 보실 때가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집을 살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아니면 건물 주인이 팔아버리면 우리가 투자금 다 날려버리게 됐죠. 그래서 저당권 등을 못 잡게끔 이렇게 설정을 제한하는 것을 저당권 설정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저당권 설정 제한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대지나 주택의 매매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등기위에 따로 기재를 하게끔 해둔 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으니까 부기등기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믿을 수 없어서 부기등기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국가 똘마니는 부기등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당권 설정 제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투기과열지구 볼게요. 투기과열지구는 내 집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 전매 제도 등을 강화하여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투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두 사람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놓고 재검토 문제가 생기는데 재검토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재검토 그러면 대부분 5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만 5년이 안 나오고 반기마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둘 다 재검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때는 반기마다 한다는 것도 같이 비교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조정대상지역인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 전매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는 투가 되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조정은 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바로 파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테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 상환 사채가 나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일정 기간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사채입니다. 그래서 사채가 되니까, 사채는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아무나 발행할 수 없어. 근데 사채는 공채가 아니니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만 발행할 것이고, 그래서 비행정청에서는 똘마니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민간인 대표로는 등록사업자가 발행권자고요. 이때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명이나 주소를 바꿔야, 명의를 변경해야 사채를 넘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시가 붙어 있느냐, 도시가 안 붙어 있느냐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시면 되는데, 도시가 안 붙었으면 무조건 기명증권이에요. 그러면 명의 변경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는 무기명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무기명이 되려면 앞에 도가 붙어야 돼. 도시. 자, 입주자 저축은 청약 저축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게 청약저축인데, 청약저축은 1인당 하나씩 넣을 수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에 관한 내용들의 용어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필수.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